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영입니다. 드디어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가 당의 현재 상황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비상상황으로 인정했습니다. 이게 제일 첫 번째 단추죠. 이렇게 되면 어쨌든 이준석은 퇴출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준석 당대표의 직무 정지에 따라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현 지도체제를 종결하고 비대위로 전환하는 수순으로 공식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하나 더 남았죠. 상임전국위원회가 끝나면 전국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끝납니다. 그런데 일단 전례로 볼 때 상임전국위원회를 통과하면 전국위원회도 무난히 통과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아마 이변이 없는 한 이준석 대표 체제, 그 체제는 퇴출될 겁니다.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표결 끝에 현재 상황이 당헌 96조가 규정하고 있는 비상상황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준석 대표도 지금 4가지의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고르느냐에 따라서 전국이 다시 한번 요동칠 수가 있습니다. 당헌 96조는 당대표가 궐이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의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는 당대표 궐이되거나, 근데 궐이는 아니라고 최고위원회에서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궐이에는 해당되지 않고,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된다 하는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그럴 경우에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지난달 7일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아서 직무가 정지되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를 대행하고 최고위원회의를 이끌어왔는데, 최근에 배현진, 조수진, 윤영석 최고위원이 사퇴를 하거나 사퇴 의사를 밝힘으로써 사실상 최고위원회 체제가 무너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해석이 안 될 때는 이것이 무산될 수가 있는데 해석이 나옴으로써 그 해석이 합법적으로 통과가 된 겁니다. 회의의 쟁점은 이준석이 궐이된 것이 아님에도 현 상황이 최고위원들의 이딴 사태에 따른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 등에 따른 비상 상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상임전국위원회는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과 시도당 위원장, 의원총회가 지명한 국회의원, 당대표가 임명한 여성, 청년, 대학생 위원, 당 소속 시도의회 대표위원 등으로 구성되고 당헌을 해석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 54명 중 38명이 참석했고, 이러면 과반수 넘어갔으니까 됐죠. 그 다음에 비상상황이라는 해석에는 38명 중에 29명이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통과됐습니다. 77% 정도가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에 통과는 확실히 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는 오는 9일날 회의를 열어가지고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당대표 직무 대행으로서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임명권을 부여하는 당헌 개정안을 처리하고 이어서 비대위원장 임명 동의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변이 없는 한 이거는 그대로 통과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고 비대위원장이 상임전국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서 비상대책위원 등을 임명하면 비대위가 출범을 합니다. 비대위는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때까지 기존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의 복귀는 물 건너 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준석 대표의 복귀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조혜진, 하태경 의원 등이 제출했던 당헌 개정안은 참석자 중 10명만 찬성해서 부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의 복귀 가능성은 날아간 셈이죠.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은 당헌 당규상 비대위가 구성되면 최고위원회나 지도부가 해산된다는 조항이 있다. 이것은 현재 당대표 사고 유무와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서 비대위가 출범할 때 이준석은 자동 해임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서병수 의장은 자의적 해석이 아니라 당헌 당규에 못 박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런 당헌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전국위원회는 오는 9일날 개최되고 비대위원장이 사전에 내정될 경우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도 9일날 의결될 예정입니다. 전국위원회는 위원 정수가 최대 1,000명에 달하는 만큼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해서 ARS 방식으로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투표로 의결하면 그게 끝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이 나왔습니다. 이준석 퇴출. 그러면은 이준석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느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만약에 비대위가 6개월 이상 늘어지면은 6개월 이후에 전당대회 재출마하는 방식,
그런데 비대위가 그때까지 안 가겠죠. 그 다음에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준석 측근을 전당대회에 출마시키고 그 사람이 당선되도록 몰아버린다 하는 게 이준석의 선택일 수 있고, 나머지 네 번째 선택지는 어디냐? 신당 창당입니다. 그런데 신당 창당은 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이준석이 나름대로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독려했다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신당 창당을 염두에 두었다면 그런 일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신당 창당 네 번째 가능성은 제껴 놓는다면, 첫 번째 가능성,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50대 50의 가능성이 있죠. 왜냐? 법원에 가처분 신청해가지고 만약에 법원이 인용을 해주지 않으면은 이준석은 한 번 더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준석으로도 도박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것은 이준석의 의지에 딸려 있겠지만, 그것이 이준석한테 또 다른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가능성을 50대 50으로 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당대회 재출마를 하는 가능성, 이거는 비대위가 6개월 이상 활동해 줘야, 그래야 이준석한테 기회가 돌아가기 때문에 비대위가 그렇게까지 장기간 활동을 할 가능성은 지금 없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 그렇지 않으면 비대위를 구성할 필요가 없으니까. 세 번째,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이준석 측근을 당대표에 출마시킨다. 요거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전당대회를 열고 당대표 선출 과정에 들어가 버린다면 이준석은 출마를 못하니까 이준석 대리인을 출마시켜가지고 한번 전국을 뒤집어 보자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준석을 고무시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입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일에서 4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지난주 28%에서 24%로 4%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부정평가는 62%에서 66%로 4%가 벌쩍 뛰었습니다. 지난 조사에서 보수층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51%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44%로 보수층에서 7%나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42%에서 48%로 늘어났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와 40대의 긍정평가는 각각 13%와 10%에 그쳤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야의 정당 지지율도 갤럽 조사에서 처음으로 뒤집어졌습니다. 민주당이 39%, 국민의힘이 34%, 무당층이 23%, 정의당 4%. 자, 이렇게 되면 이준석은 이 수치를 인용해가지고 자신의 행보에 유리한 발판을 만들어내갈 가능성이 있죠. 어쨌든 이준석은 국민의힘에서는 퇴출되는 수순으로 갔지만 이준석이 선택할 수 있는 네 가지 길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저하도 함께 포함된다는 것이 이준석이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어쨌든 비대위가 설치되고 이준석이 퇴출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어버렸지만 이준석은 끝까지 미련을 가지고 붙을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당대표니 중앙당이니 또는 비대위니 또는 공천제도니 이런 거 가지고 전국의 혼란을 초래해야 할까요? 아예 당대표 제도라든지 중앙당이라든지 공천제도라든지 이런 걸 없애버리면 안 될까요? 선진국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정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프랑스, 기타 다른 나라들을 볼 때 그런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주 특이한 제도입니다. 대통령제를 선택하고 있는 나라들, 그중에 미국, 프랑스, 누가 봐도 민주주의 국가임을 의심할 수 없는 선진 정치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당대표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당대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썽이 날 일이 없습니다. 미국과 프랑스는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제 국가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중앙당도 없고 당대표도 없습니다. 프랑스는 중앙당이 있지만 당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지도자, 즉 당수는 주로 원내대표가 그대로 합니다. 특히 프랑스 여당의 당수는 대통령 자체가 여당의 당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의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일 뿐이고 우리나라만 특이하게 대통령과 별도로 당대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로 당대표가 있는데 당대표는 공천 과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사실 당대표를 둘러싼 모든 갈등은 바로 공천권에서 시작됩니다. 여당 대표가 국정 운영을 둘러싸고 대통령과 맞서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파고 들어가 보면 공천제도나 공천권을 둘러싼 갈등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도 자기 공천권 가지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셈이죠. 이런 구조가 과연 옳으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으냐면 공천권 자체를 없애버리면 됩니다. 미국처럼.
그러니까 미국에는 공천권이라는 게 없어요. 중앙당에서 누구를 점지해주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날 일이 없죠. 왜냐? 미국의 경우는 각 지역구에서 그 지역 안에서 당원들이 모여서 또는 오픈 프라이머리처럼 일반 국민도 참여해서 거기서 당의 후보를 결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중앙당이라는 게 없고 공천제도라는 것도 없어요. 이렇게 가는 것이 진짜 괜찮은 제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당이 왜 존재하죠? 주로 입법활동을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운영될 때 비로소 민생을 위한 입법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당을 이끄는 지도자는 원내대표 역할을 하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쌓아갑니다. 우리나라처럼 원외 세력에 크게 의존해서 당의 대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선출된 당대표가 입법활동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선거 공천과 같은 일을 주로 하니 당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정당은 쉽게 권력투쟁에 매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놔두고 권력투쟁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죠. 이 제도 자체가. 그런 점에서 저는 아예 당대표 이런 후진 제도는 없애버리고 진짜 선진 정치로 진입하려면은 중앙당이고 공천제도고 뭐고 싹 없애버려야 된다고 봅니다. 중앙당이 없으면 당대표도 없고 그 대신에 각 지구당에서 민주적으로 후보를 결정해가 올라와라 이거죠. 그렇게 되면 중앙에서 힘쓸 사람도 필요 없고 대신에 선출된 국회의원들끼리 어차피 입법활동을 위해서 국회의원 뽑는 거니까 국회의원들끼리 원내대표를 뽑아서 거기에다가 당대표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하면 됩니다. 물론 공천권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유권자들 및 당원들한테 돌려줘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한데 왜 이렇게 복잡한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 자체가 혼란에 빠지는지. 자, 지금 이거는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제도를 원용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갈등이 있을 필요가 없죠. 다만 그렇게 하려면 여야가 기존의 기득권을 싹 내려놔야 됩니다. 그게 가능하냐?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정치의 후진성이었죠. 이제는 그런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골치 아픈 일 없어요. 당대표니 중앙당이니 공천제도니 이런 게 왜 필요합니까? 진짜 민주주의 국가라면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죠.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